책으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품 교역보다는 환차익 거래로 돈을 벌게 된 아시아 교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인 1609년 네덜란드 상인들은 일본의 히라타에 무역관을 개설했어요. 그 뒤에 일본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기독교 선교 문제로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1855년까지 약 218년 동안 네덜란드가 일본의 유럽을 향한 유일한 창구가 되었어요. 일본은 1543년에 포르투갈 선박이 표류해온 것을 계기로 해서 서구와 교역을 시작했어요. 이때 조총이 일본에 전래되었어요. 일본은 이 총으로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조선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인쇄술과 신유학, 의학까지 지식을 사람체로 노획해왔어요. 임진왜란은 장기간에 부진했던 일본의 학문과 산업을 부흥시키는 결정적인 전기가 되었어요. 이후에 일본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전파했는데 막부는 신자가 70만 명에 이르면서 위협을 느꼈어요. 1612년에 전교 금지령을 내리고 교회를 파괴했어요. 이어서 1639년에 쇄국령을 내려서 포르투갈 사람들을 추방하고 스페인과 단교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전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당시 중국은 해금 정책으로 오랑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런 중국을 네덜란드 사람들이 뚫었어요. 1656년에 네덜란드 상인들은 중국 베이징에서 순치 황제에게 300구고의 수치를 마다하지 않고 무역의 길을 뚫었어요. 300구고란 무릎을 꿇고 양손을 바닥에 댄 다음에 머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숙이기를 3번, 또 이것을 3번 되풀이하는 것이었어요. 청나라는 이것을 외국 사절들에게 강요했어요. 어렵게 튼 중국과의 거래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중국 거래는 일본의 은과 연계되어서 대박을 치게 되었어요. 1663년에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서 향유와 노예무역 항구를 연달아 건설했어요. 당시 전성기의 네덜란드는 16,000척에 달하는 상선을 보유했는데요. 이것은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4개국의 상선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수라고 합니다. 17세기 유대인들이 주도했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주된 수익원은요, 향유나 도자기, 비단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금과 은과 같은 귀금속 화폐의 거래였어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660년에서 1720년 사이에 아시아에 판 상품의 87%가 은이었다고 해요. 그 무렵의 은은 국제통용 화폐였으니까 돈을 판 셈이에요. 나머지 13%만이 유럽산 상품이었죠. 당시 금과 은의 국제 간 시세 차익을 이용한 차익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당시 서양과 동양의 금, 은 교환 비율은요, 차이가 매우 컸어요. 서양은 수메르 문명 이후에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대략 1대 12.5라고 해요. 원래 이것은요, 수메르 천문학에서 기인한 것인데요, 양력과 음력의 비율이에요. 금이 태양이고 은이 달이죠. 태양이 한 번 변할 때 달이 12번 반을 변한다고 해서 1대 12.5라고 해요. 유럽에서는 17세기 초에 금은 교환 비율이 바로 1대 12 내외였어요. 이에 비해서 중국은 1대 6 정도 되었어요. 중국에서는 은이 금에 비해서 거의 2배로 높은 평가를 받았죠.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싼 은을 구입해서 중국에 가져가면은 그것을 100% 환차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영악한 유대인들이 이것을 놓칠 리가 없었어요. 그 무렵에 일본에서도 은이 대량으로 생산되어서 금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동인도 회사 유대인들이 또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죠. 유대인들은 일본에서 은과 구리를 구입해서 가치가 높은 중국에다가 팔았어요. 중국이 은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우선 화폐 제도 때문인데요. 중국은 다른 어느 문명권보다 일찍 지폐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명나라에 들어와서 지폐를 초과 발행하면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에 지폐 사용이 중단되었죠. 이것을 대신하는 지불 수단으로 은이 유통되었어요.
특히 은의 대규모 유통을 초래한 요인은요, 1560년대에 시행된 1조 편법 때문이었어요. 중국 정부의 모든 조세 수입은 은으로 통일한 것인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은이 공식 화폐가 되었어요. 중국은 모든 조세를 은으로 받았고 세금도 은으로 내야 했어요. 수요가 공급을 웃돌면서 당연히 은값이 상승했죠. 동인도 회사의 유대인들은 상품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유럽과 일본의 은을 중국에 가져가서 금과 교환하고 또 그 금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은과 교환하고 또 이 은을 돌아가는 길에 중국에 들러서 금과 바꾸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환시세 차이를 이용한 귀금속 거래가 상품 거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사실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무역 이후로 유럽의 은은요, 계속 중국으로 흘러들어갔어요. 당시 중국은 부유한 문명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들여오고 싶은 물품이 별로 없었고, 반면에 유럽 사람들은 중국 상품을 손에 넣기 위해서 은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중국과 유럽의 교역은 일방적인 유럽의 무역 적자였죠. 16세기 중국의 1조 편법 시행과 동서양의 금은 교환 비율의 차이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은이 4세기 동안 계속해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갔어요. 1500년에서부터 1800년까지 중국이 무역을 통해서 얻은 은은요, 약 6만 8천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무역 적자는 결국 아편의 등장으로 해소되었어요. 중국의 은이 아편 구입 대금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이죠. 중국과 일본 간에 금은 중개 무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6세기에 중국과 일본은 서로 거래하지 않았어요. 명나라가 먼저 일본과 교역을 엄격히 제한했어요. 중국 남쪽의 반정부 세력이 남방 국가나 왜구랑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해서였어요. 그리고 은의 교환 가치가 일본보다 중국에서 갑절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밀무역이 성행을 했고 이 무역을 주도한 집단이 바로 왜구였어요. 왜구의 본업은요, 해적이라기보다는 무장밀수단이었어요. 포르투갈 사람들은 마카오와 일본 사이를 운항하면서 이 무역의 상당 부분을 도맡았어요. 1600년대 들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포르투갈 사람들의 역할을 넘겨받게 되었어요. 명나라에선 여전히 은에 비해서 금이 쌌어요. 일본은 당시 세계 2위의 은 생산국이었어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유대인들은 일본에서 은과 구리를 대량으로 사서 중국에서 금과 바꿔치기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바꾼 금을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서 은과 바꿨어요. 이런 무위험 차익 거래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대량의 은을 수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조선에 발달한 재련 기술이 있었어요. 은 재련은 의외로 까다롭고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이 늦은 분야예요. 그 무렵에 유럽에서 쓰던 은 재련법은요, 수은 아말감 공법이라고 해요. 수은을 사용해서 은을 정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조선에서는요, 연산군 때 양인이었던 김감불과 노비였던 김검둥이 발견한 연은 분리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덕분에 수은을 쓰지 않고도 납과 은을 분리해서 세계 최초의 첨단 기법을 갖고 있었어요. 이 기술이 1553년에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을 경제대국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